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공포감이 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혼재됩니다. 그런 일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증시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구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불안한 요인들이 중간중간 있을 것이다. 자,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이제 김갑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있을 수 없다고 이제 뭐 김작가 TV에 나오셔서 매번 말씀하셨는데 적중하셨습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랑 인하 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새벽에 3시에 저도 이제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이게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순간 맞습니다. 네, 요 FOMC도 핵심 요약 좀 해주시면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다. 시대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시대를 금리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요. 그럼 2020년부터 22년 1월 전까지 네. 전쟁 나기 전까지 그때는 무슨 시대였어요? 완화의 시대였어요. 완화의.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둔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정말 낮은 금리, 유동성 공급, 완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 이 고물가가 81년 이후로 최고 고물가예요. 거의 생일 기점으로 그때 이후로 고점인 거예요. 맞아요. 그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을 막고자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언제까지? 24년 9월 18일까지. 그리고 2024년 9월 18일부터 이제 미국이 피벗을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 인하한 나라들이 많아요. 캐나다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보세요. 2번 인하했습니다. 유로존 먼저 금리 인하했어요. 스웨덴 먼저 2번 금리 했어요. 스위스 먼저 2번 금리 인하했어요. 영국도 먼저 금리 인하했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주요국들도 또 여러 나라들이 먼저 금리 인하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함으로써 피벗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포문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를 표현하는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시대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50bp 내렸잖아요. 네. 25bp랑 막 약간 의견이 팽팽했는데 네. 50bp 내린 이유랑 그다음에 또 한간에는 50bp 내리면 이거 이렇게 안 내리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내린 거다. 이거 나중에 증시에 후폭풍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다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에는 안 맞는 정책이에요. 빅컷이라는 것은. 제가 뭐 역대 연준 의장 중에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공부하는 그 분이 이제 그린스펀. 너무 유명하시죠. 유명하시죠. 이분이 언제부터 연준 의장을 하셨냐면 1987년 88 올림픽 전 언제까지? 2006년까지 20년 얼마만큼 연준 의장을 5회 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연준 의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2006년에 이제 연준 의장을 마감하고 어떤 표현을 했냐면 비상 상황이 아니면 빅컷은 없다. 베이비를 해라. 예,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다. 그게 교과서입니다. 저도 공부한 교과서예요. 근데 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비상 상황이냐? 정말 비상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비상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또 그 이야기를 들려면 또 1시간 가지만 단적인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비상 상황이냐?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도 출연하시는 명예퇴직하시는 교수님들 계세요. 65세가 정년이죠. 그러면 취업자였다가 실업자로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그렇죠. 그죠? 경우마다 다르지만 실업자로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명예퇴직하시는 만 65세 교수님들이 퇴직하는 과정이 실업자가 생기는 건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거나 하면 그럼 이게 경기가 악화돼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실업자죠. 그렇죠. 그 자연스러운 실업자가 그 전체 인구에서 이만큼 될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몇 퍼센트가 될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실업률의 컨셉이에요. 그 실업률이 4.5%까지는 자연 실업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의 비중이다.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정점이 4.3% 7월, 그리고 8월 실업률은 4.2%로 떨어졌어요. 아직 실업률을 기준으로 다른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자연 실업 상황을 통제되기 어려운 만큼의 그런 상황의 실업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 것은 네. 상당히 보험적 금리 인하다. 보험적. 예, 보험적. 미리 반영한 거다. 혹은 한 가지는 보험적.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5% 금리를 유지했어도 고용의 상당한 붕괴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는 있으니까 이걸 놔뒀다가는 네. 고용 시장이 더 냉각될 수 있다. 그러면 통화정책 관점에서 두 가지 목표죠. 맨데이트라고 하죠. 책무. 하나가 뭐예요? 물가 안정. 그 물가 안정 목표 이뤘다라고 오늘 표현했죠.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나는 물가 안정됐다라는 정말 그레이터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표현까지 생길 만큼 물가 안정 목표는 거의 이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뭐만 생각하면 돼요? 고용 안정만 생각하면 돼요. 네. 이건 완전히 이뤘으니까 이제 고용 안정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의지, 향후 고용 시장이 점차 냉각될 것을 우려해서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견했을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둘 필요는 없어요. 물가가 안정화됐다면.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안 한 것까지 9월에 같이 하는 B컷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네. 세 번째 해석은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지금 돕니다. 네. 그만큼 이례적인 B컷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 주신 너무 좋은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럼 금리는 어쨌든 50pp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증시,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비트코인 자산도 올랐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어차피 부동산 좀 이따 다 주제가 하나 있으니까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비트코인 올랐고, 증시도 미국 증시 오른 거 봤었는데, 그러면 한국 뭐- 증시도 조금 올랐네요. 예, 그 혼조세예요. 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혼조세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요. 그럼 뭐 준비하실 거예요? 우산이요. 우산 준비하죠. 그러면 우산을 김 작가님이 준비를 하면 그날 반드시 비 옵니까? 아니죠. 선후행 관계가 다르죠. 네. 비가 오니까 우산 쓰는 거지 우산 쓰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 제가 그 분석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분의 말씀은 듣진 않는데 어떤 기자의 그 방송을 좀 우연히 봤는데 네. 역대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마다 B컷으로 금리 인하했을 때마다 경제 위기가 왔었다. 근데 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 B컷한 거예요? B컷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온 거예요. 경제 위기 왔기 때문에. 그거죠. 이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많은 또 사람들이 경제 위기 왔기 때문에 B컷한 거다. 트럼프도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 그린스펀 이후에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어요.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B컷으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었죠. 역시 팬데믹 경제 위기 왔어요. 네. 이때 어땠습니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IMF 전망으로는 올해가 2.6, 내년이 1.9%, 역시 페드의 전망으로는 올해가 2.0, 내년이 2.0. 이런 성장률의 전망치가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거나 뭐 이런 수준인 거지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B컷으로 하면 경제 위기다라는 것은 선후양 관계, 인과관계를 잘못 규명한 거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고용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는데 어쨌든 5.5%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 없다. 어쨌든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고 물가는 안정화됐는데 5%도 제약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5%의 제약적인 금리로 여전히 내려와도 된다라는 보험적, 그러니까 하드랜딩까지는 막고자 하는 그런 보험적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네. 또 금리 인하 이후에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강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간적 격차를 두고 회복되겠지만 실물 경제적으로 신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나타나거나 실제 이 금리와 신규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이 동행하냐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22, 23, 24년 동안 기업의 투자, 미국의 기업의 투자를 세 가지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structural change, 구조적인 개편을 위한 투자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생산 설비, equipment 투자라고 합니다.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이죠. 공장 증설. 그리고 세 번째는 M&A 투자입니다. 신사업 진출.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문의 투자가 있는데 세 가지 부문 다 모두 급감합니다. 22, 23, 24년. 근데 이런 급감했던 부분이 투자가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겠죠. 그런 것들이 신규 투자를 유인시키고 그게 고용 회복을 점차 야기할 테니까 시간 격차를 둘 겁니다. 그래서 24년 4분기까지는 실업률이 좀 불안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러다가 실업률이 나름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미국 경제에 뭐 엄청난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렇게까지 좀 고민하시지는 않으셔도 좋겠다. 이번 비컷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이제 50bp 한 거는 주식 시장이랑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네. 주나요? 일단은 금리 인하만 보면 좋은 거죠.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만 한다면 당연히 되게 질서 있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네. 높은 금리일 때는 은행에 저축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 매력이 없어져요. 돈을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자산시장, 자본시장에는 흘러갑니다. 비트코인은 비컷에 따라서 바로 반등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책에다가는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라라고 어떤 건가요? 물결과 물결은 거슬 수 없는 거대한 변화예요. 네. 그런 기조적인 흐름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의 기조적인 흐름을 먼저 기억해 보세요. 다만 계속 어떤 어린아이들이 계곡에서 놀다가 자꾸 물장구 이렇게 물결이 저한테 튈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결을 맞으면서 이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네?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이 자본시장에 나타날 겁니다. 실업률 지표가 발표되는데 예를 들어서 4.3%를 초과하는 실업률이 또 나온다든가 기대는 예를 들어 4.0이었는데 기대를 초과하는 4.1%가 나온다든가 뭐 취업자 증감도 마찬가지. 네.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경기 침체 오네, 하드 랜딩 오네,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지난 8월 초처럼. 그렇죠. 8월 5일 블랙 먼데이처럼 그런 현상들이 또 계속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조정과 상승을 거치면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심할 겁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우려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금리와 역행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물론 해리스가 당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좋은 쪽이고 그렇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나는 그냥 전략적 비축 자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냥 뭐 코인을 지향하는 프레지던트다라고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선언까지 했기 맞아요. 때문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를 철폐할 것인지 그런 움직임이 또 단행되니까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요인을 차치하고 금리와 비트코인의 관계만 규명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가볍게 부동산 시장을 코멘트하고 이따가 집중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가볍게 코멘트한다면 증시가 불안해요. 금리는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이 빠져나와요. 증시에서도 빠져나와요. 일정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가 위협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죠? 엔캐리 청산 그리고 미국의 국채 보유 규모 축소 이 두 가지 변수가 같이 맞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 엔캐리 청산 공포, 미국 국채 보유 중국의 축소 이런 움직임이 금리 인하할 때마다 같이 고민될 거야. 이번처럼 또 고민되는 거야.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공포감이 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혼재됩니다. 오늘의 증시처럼.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증시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불안한 요인들이 중간중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는 좀 몇 번씩 더 하게 되고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중립금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의 2% 아니었나요? 미국의 목표 물가가 2%. 목표물가 2%? 목표 물가에 이루기 위해 적절한 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디락스를 선호해요. 과도한 인플레도 없고 그렇다고 디플레 우려도 없고 2% 수준에 맴돌게 만들고 성장률도 나름 괜찮게 만드는 골디락스를 지향하는데, 그러기에 적정한 금리는 연준은 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5잖아요. 네, 지금 이 5인데 정도. 3%로, 그러니까 2%포인트를 인하해 나갈 그렇죠.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냐면 26년까지예요. 베이비 스텝으로 친다면 한 8번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 퐁당퐁당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네.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면서 그럼 혹시나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낮아졌는데 네. 여기에 다 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런 일은 잘 없죠. 다시 올라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네. 쭉 어느 정도 가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전환하면 그때 왜 금리 인하했냐, 금리 인하 안 했어야지 하는 지적과 여론들이 감돌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라도 기조는 움직일 거예요. 다만 물가 상승률이 다시 튀어요, 만약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9월 19일이잖아요. 네. 9월 19일인데 미국 PCE 물가 상승률은 9월 말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돼요. 근데 9월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상승률은 8월 물가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든 PCE는 지금 7월 물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월 FOMC 때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금리에는 한 달 정도 있다 적용됩니다. 실제 시중금리는. 그럼 시중금리가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금리에 적용되기까지는, 그러면 그게 실물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참 뒤에요. 그러면 9월 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 경제적 영향은 예를 들어서 빨라도 10월에 작용한다. 그럼 10월의 물가 상승률은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11월 말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월 말에 확인하는 그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리 너무나 높은 2차 인플레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가 없다. 지금처럼 뭐 그레이터 컨피던스 같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는 점진적으로 3%를 향해 이렇게 퐁당퐁당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신호지만 경기 침체 강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얼만큼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결정 짓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다 검토했을 때는 요 물결은 좋은 물결인 건가요? 검토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좋은 물결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죠? 혹은 부동산 투자자 입장,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자산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는 네.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거죠. 다만 경기의 하드랜딩 상황, 강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없다라는 전제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세계 경제는 좀 지지부진한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잖아요. 네. 왜 그런 거죠? 이런 현상을 US exceptionalism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미국 예외주의라고 표현하죠. 현재까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배경, 실물 경제적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요. 23년 미국 경제 성장률 2.5%예요. 그리고 3, 4분기 엄청 낮습니다. 24년 1분기 1.4,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2분기 3.0이고 GDP 나우로 봤을 때 24년 3분기도 3.0%예요. 네. 그러면 2.0%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대략 4분기 성장률은 한 1.56%에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기별 성장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배경은 역시 미국의 금리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특히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축통화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의 금리가 한동안 가장 높았어요. 높아요. 긴축의 정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비교해 보세요. 일본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갔겠죠. 일본에서 대출 받아다가 미국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겠죠.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금리를 계속 인하만 했어요. LPR 금리를 아직까지도 인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하하는데 미국은 5.5%까지 올렸었으니까 그 자금이 미국으로 더 쏠렸던 거예요. 그 미국으로 자금이 쏠린 만큼 미국 자본시장이 탄탄했고, 당연히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 자본 비중이 높으니까 신규 투자를 또 단행할 수 있고, 또 유독 AI나 AI 반도체나 이런 영역에서의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신규 투자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선도하는 그 국가가 미국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미국 경제만 왜 나홀로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시 긴축적 통화정책, 강달러,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상당 부분 유효했고, 이게 다른 상대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하면 또 미국 주식에서도 AI 빠뜨릴 수 없는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끝났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 잠깐 이제 조정 겪은 거고 다시 오르는 거다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AI로 산업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주식이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는 다 팽팽하단 말이죠. 교수님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저는 실물 경제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 또 AI 반도체는 그러니까요. 지금 24년, 25년 경제의 주도주예요. 주도주죠. 그럼 주도주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거시경제에 민감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주도주가 아니면 덜 민감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혼조세였는데 조정될 때 뭐만 더 주로 조정됐어요? 엔비디아나 그런 반도체주가 조정됐어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을 때 더 민감하게 주식이 빠져나와요. 주도주의 성격이 강해요. 쉽게 말하면 이 AI나 AI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메꿔졌던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IMF 기준으로 2.6%로 전망하는데, 미국의 ICT 산업의 성장률이 10% 정도 돼요. ICT 산업의 일부가 AI 반도체인데, 그러면 이 산업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 구경제적인 산업들은 어떨까요? 더 안 좋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이 실물 경제적으로도 주도했던 것이고 자본시장에서도 주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 공포감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조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조정된 이후에는 또 이게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렇게 판단할 때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조정되기 전 단계일 때는 고평가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실적은 괜찮지만 실적 증가율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주가 상승률이 또 조정된 국면일 때는 역시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정말 AI 산업이 정말 AI is everywhere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정말 많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은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조를 완전히 개편해 나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SK그룹입니다. SKT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움직일 만큼 AI 산업에 대한 실물 경제적 움직임은 강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AI 반도체나 AI 산업에 이 산업의 시장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이 흐름보다 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구간일 때는 고평가네 하고 이 경기 침체 공포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고 이럴 때 먼저 조정되는 것이고요. 또 조정된 다음에는 다시 이 실물 경제의 흐름과 함께 이 균형점을 찾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 마켓 쉐어나 혹은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게 이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라질 때 또 주가가 대대적으로 상승하고, 또 경기 침체의 공포감이 또 등장할 때, 물결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결이냐 물장구냐. 물장구 같은 것들이 계속 칠 때마다 또 위협을 느끼고 조정되는, 이게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AI에서 금리 인하도 시작되고 하니까 주도주가 바이오로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고, 두 군데 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그전에도 출연했을 때 2022년에서 23년까지의 주도주가 소위 배터리, 전기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4년에는 주도주가 반도체로 바뀔 여지가 많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통화정책 기조나 시대의 기조 전환이 있을 때마다 통상적으로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독 쌌었던, 저평가됐던 그런 종목이 또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AI라는 산업 섹터가 실물 경제적으로 여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뀔 만큼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24년 하반기와 25년을 전망할 때 반도체의 주도주적인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요. 바이오의 주도주적인 영향력은 올라가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또 AI가 주도주 역할은 아직은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피벗의 시대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어쨌든 계속 몇 번은 더 이어질 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앞으로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게 있죠. 어떤 걸 좀 중심적으로 모아가야 될까요? 저의 어쨌든 의견은 지정학적 불안이 향후에도 고조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신다면, 그런 징조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면 금을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지정학적 불안까지 계속 고조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근데 역시 지정학 불안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을 꼭 현물을 사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금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기본적으로 저축 비중은 이제 줄여나가는, 현금 보유 비중은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의견 드리고요. 주식시장은 괜찮긴 하나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된다든가 미국의 빅컷 가능성이 다시 고조된다든가 이럴 때 이런 위협적인 요소, 경기 침체 공포, 엔캐리 공포, 그리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축소, 이런 공포감이 또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뚱뚱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협적인 것들을 좀 거시경제적으로 잘 구분해내면서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 주식 비중 늘리는 것도 나쁘어 보이진 않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주식과 지금 금. 네. 근데 저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있고 지정학적 불안도 더 고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등장하거나 해리스가 등장하거나 여부를 지금 모르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대선을 앞에다 두고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경향도 있어요. 원래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이런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까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면 부동산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달러나 비트코인은요? 코인 같은 경우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여러분 확언하신다면 당연히 코인을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변수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달러와의 작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달러는 슈퍼 강달러와의 작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슈퍼 강달러와는 작별하지만 강달러 기조는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고 세계 주요국들보다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높아요. 그런 것들이 역시 강달러 현상.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의 금리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금리의 상황이 그 어떤 나라보다 여전히 높게 유지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더 낮은 금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유럽 경제들 있죠. 영국,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유럽 경제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또 독일 경제를 좀 상징하는 폭스바겐 사태까지 있고 이런 힘들다면서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 폐쇄로 이어지고 경쟁력 축소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가지예요? 2만 가지. 물론 2만 개의 기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동남권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딸린 엄청난 일자리.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로피언 국가들의 경제가 안 좋고 그만큼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더 절하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가 완전히 약세화된다, 약달러화된다라기보다는 강달러 기조가 조금 수그러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